저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했어야죠. 이 신고제를 왜 이제 시행이 됐을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맞습니다. 의구심이 있고요. 저도요.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이야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고제는 우리 주택거래 신고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투명 과세도 좋고요. 맞습니다. 우리 서민들 전세 가격이 얼마일까? 전세 사기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과태료는 좀 유예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신고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편리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뭐 전자 신고가 좀 강화되든지 활성화가 해서 빨리 이게 안정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을 나눠봅니다. 김민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민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이런 질문하면 엄청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도 많이 기자분들에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집값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저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지나도 주택 시장이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조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거 정도 나왔는데 지방선거 가지고 주택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누가 되더라도 결국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 거지 이게 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정도로 의미를 둬야 되는 거고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누가 되더라도 빨간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저는 그 지역의 뭐 경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가장 많은 이제 질문이 역시 경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에서 새벽에 이제 역전을 하면서 김동연 후보가 이제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네네. 공약을 보면 실은 그 두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차이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뭐 있을 게 없고요.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경기도 정책이 이게 서울시장이면은 조금 더 상징성이 있고요.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이 더 민감하기도 하고 뭐 압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경기도 같은 건 똑같아요. 1기 신도시 숙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게 뭐 도지사라든지 지방의회에서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니고요.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다 머리를 맞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돼도 똑같다.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뭐 과거 뭐 문재인 정부처럼 규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당선인의 그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 이건 뭐 계속 누구나 다 했던 거고요. 윤석열 거고요. 정부하고 또 인맥을 같이 하는 거죠. 네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배드타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24, 25년 할 때 일자리까지 겸비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가요? 제가 경기지사가 되더라도 당연히 원래 그게 신도시의 단점이거든요. 배드타운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김동연 당선인의 이건 어땠습니까? 경기도에도 지금 규제 지역이 있어요. 조정 지역 뭐 그렇죠? 투기 과열 지역들이 있는데 전면 재검토 또 해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방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아직까지 주택 시장이 완전히 안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규제 지역 자기들이 묶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집값이 안정이 되면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수도권 지역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 이제 이데올로기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데올로기를 갖고 투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켄 피셔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부동산 시장도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그냥 다른 메커니즘으로 갈 것 같은 건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게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데올로기는 좀
이렇게 필터링해서 좀 걸러버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지방의 일에 대해서 똑같잖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대로 이어받고 똑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다음에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나 그 지방 뭐 구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의 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되는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게 다음에 보장될 수가 없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제 이번에 바뀌긴 했지만 강남구청장이 예. 지난번에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파란색이었는데 네. 정책을 보면 국민의힘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구정 개발하겠다. 민주당과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한 거로 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데올로기 색깔은 저는 지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 뭐 유동성 그럼요. 뭐 이런 거가 네네, 향후 맞습니다. 집값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시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래는 여전히 없죠. 네, 거래는 없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지난 31일 날 이제 주택 통계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4월 거래량이 3월 대비 이제 조금 늘어났는데요. 뭐 수도권이 16.1%, 지방이 5.1%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네. 소폭 늘어났는데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죠.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요 정도 늘어난 거고요. 예.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본다면 네. 이게 역시나 똑같은 흐름입니다. 안 올랐던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 강릉, 네. 안동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돌아가서 순서적으로 이게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을 네. 이렇게 훑고 들어간다는 느낌인데 안동도 있고요. 뭐 이천, 제주도도 있고요. 군산, 뭐 양산도 있네요. 진주도 있고 이런 지역들 역시 많이 안 올랐고 저평가가 됐고 규제가 아닌 지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용산구가 있는데요. 버젓이 용산구. 용산은 지금 예, 지금 용산구가 집무실 이전 네. 효과로 계속 상승 중입니다. 용산은 4주째 연속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네. 통계에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금 네. 용산구가 상승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집무실 이전의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이 됐는데 네. 저는 좀 반대되는 게 집무실이 이전한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그 경의선이 지하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진행이 되면 괜찮겠는데 그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괜히 그냥 기대감 설레발 치고 있는데 특별히 용산이 뭐 제가 볼 때는 집무실이 간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획이 없었는데 나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 상승률의 대부분이 다 이제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용산구는 규제 중에서도 초규제 뭐죠 왕규제 지역인데 토지거래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집무실 이전 효과가 일단은 네네.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쪽도 봐도요 여전하네요. 뭐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인천 들어가 있고요, 남동구 들어가 있고요, 대구. 세종시 들어가 있고요. 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주로 인천이 좀 많죠. 인천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예. 작년에 서울보다도 인천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세종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 탑10에서 지금 몇 주째 안 빠지고 아마 있는데요. 올해 통계 내내 세종하고 대구는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고요. 예.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세종하고 대구가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종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줬잖아요. 1년간 네네, 한시정이 맞습니다. 하나. 근데 세종 쪽은 실은 서울과 세종 이 두 집을 맞습니다. 가진 분들이 꽤 많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또 물량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의 때가 다가오겠죠. 세종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세종 집 있는 분들은 물론 충청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세종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뭐 당연히 서울 집을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세종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청와대 높이 계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선택을 그쪽 집을 파는 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지금 1년간 양도세 그 기간 중과세 예. 배제 기간 동안에는 이런 지역들 외곽 지역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똘똘한 한치라는 얘기고. 그럼 지금 트렌드는 그렇죠. 결국 강남, 결국 용산
이렇다는 건가요? 우리 그 이론이 있잖아요. 에그 프라이 이론, 뭐 저수지 이론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계란 노른자가 마지막까지 온기가 남아 있다. 저수지 물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네. 똘똘한 한채 현상을 긍정적으로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시장 수요자들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불확실성에.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이 가지고 가면 단순히 종부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이 가지고 가면 금리도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겠다.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결국 똘똘한 한 채 정도 다 버리기는 아직까지는 다 버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온기가 남아있는 지역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똘똘한 한 채는 어떤 부동산 튼튼해가 아니라 네. 지금 부동산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으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똘똘한 한 채다. 그나마 다 정리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폭락을 한다든지 다 집어 던져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과거 3년처럼 지난 3년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를 좀 줄이고요. 네. 그나마 좀 좋은 똘똘한 한 채 지역으로 집중을 하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잠깐 우리가 해보고 갈 텐데요. 워낙 많이 또 다뤘고 저희가 또 다룰 예정인데 이제 4월에 월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이 있으면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이제 추월했다. 네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번 주 또 주말에 한번 또 특집적으로 여러분 코너에서 알쓸 신잡 코너에서 다룰 테니까요. 또 주말에 한번 저희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김현 소장이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그 이제 월세 비중이 늘었어요. 네네. 늘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더 크게 는 지역이 있다. 네. 거기가 저는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요. 경상도? 제주도가 70%로 1등입니다. 서울도 아니에요. 제주도가 월세 비중이 70%고요. 부산이 54%, 네. 경남이 53.7%, 네. 대구가 53.5%, 네. 울산이 52.3%, 경북이 50.7%. 서울도 아니고 집값은 서울이 비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월세 비중이 높아졌느냐? 뭐 전세값도 많이 올랐고요. 매매 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뭐 그 금리 네. 많이 올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 아니라 왜 제주도하고 경상도가 월세 비중이 높을까? 네. 좀 이상하죠. 이상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는 좀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한 달 살이, 네. 제주도 살이가 있기 네. 때문에 매매보다는 월세 선호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좋아요. 치고요. 경상도 같은 거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PIR이라고 있죠. 소득 대비 가계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데 네. 서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서울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이들 지역이 서울보다 저렴한데 왜 월세 비중이 높지라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을 빼고요. 지방에서 본다면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강세 지역들이 많아요. 산업 단지들도 많고요. 집값이 강세 지역들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 대비 그 지역의 집값, 전세값 비율을 따져본다면 역시 서울과 비슷한 현상이다. 좀 부담스러운 지역들이기 때문에 전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들보다는 아무래도 월세 비중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PIR이 굉장히 높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현상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경상도 요 라인, 부산, 대구 라인, 울산 쪽의 라인에서 월세가 이렇게 비중이 높냐? 특별하게 높아요. 네네. 이 지역이 가격은 거의 준서울 정도로 올라왔는데 네네. 이곳 주민들의 소득은 서울 실은 비교를 예.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낮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집값도, 예. 네. 집값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남이라고 해서 뭐 시골이 아니고요. 창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지역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월세 쪽을 택해서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여든 야든 결국 이 법 또 이것과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임대차 3법입니다. 네. 당장에 이제 7월 31일 지나고 8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쓴 또 그런 세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뭐부터 할까요? 임대차 3법 중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일단 계도 기간을 1년 연장을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우리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행이 됐고요. 신고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되는 분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1년 늦게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이게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게 뭐냐면 과태료가 발생해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이고요. 네. 뭐 신고 내용이 잘못되면은 미신고는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가 되죠. 네.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1년간 봐준 거예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게. 계도 기간. 왜냐하면 이게 불법도 아니고요.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면 이거 우리가 시장 교란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누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간 계도 기간을 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역시나 더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1년 더 내년까지 내년 6월까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을게 성실 신고 좀 해줘라고 했는데 저는 이 고민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깜빡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좀 네. 귀찮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어긴 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저는 빨리 이게 근본 해결책은요. 우리 신고제 할 때 전산 있잖아요. 네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자 계약이 빨리 활성화가 돼야 돼요. 전자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기로 종이로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요. 누락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제 전자 계약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남은 숙제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이제 지방선거 여당이 이제 이겼으니까 계약갱신 청구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임대차 3법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보고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를 여전히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정 그런 반대 여론이 없고 특정 사람들한테 대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네. 입장에서도 무조건 개정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임대차 3법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네. 예, 첫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네네. 2+2여서 이 맞습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는 5% 이상 못 올린다. 네. 두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네네. 곁들여지는 거고 네네. 세 번째가 방금 앞서 얘기해줬던 전월세 신고제. 신고제인데 네네. 저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네.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겠죠. 그럼요. 그걸 놓고 진짜 전세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네. 전월세 신고제가 늦게 시행을 했잖아요. 원래. 네네. 이걸 왜 그랬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굉장히 가멸차게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빨리 그 DB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또 이걸 연장을 하죠? 이거를 이건 이게? 예? 과태료 부과를 연장을 하는 거고요. 네. 신고제 자체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신고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의무사항이고 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는 1년 1년간 기다려줄게라는 연구한다. 거고요. 네. 신고제는 해야 되고요. 저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했어야죠. 이 신고제를 왜 이제 시행이 됐을까에 네.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맞습니다. 의구심이 있고요. 저도요.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이야 뭐 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고제는 우리 주택거래 신고할 때 네. 같이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투명 과세도 좋고요. 맞습니다. 우리 서민들 전세 가격이 얼마일까? 네. 전세 사기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과태료는 좀 유예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신고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편리하게 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뭐 전자 신고가 좀 강화되든지 활성화가 해서 네. 빨리 이게 안정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김은정님도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를 막는 월세 요즘 이런 거 제도에 많아요. 정밀한 제재 변경도 필요합니다. 요즘 이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30만 원 이야기했잖아요. 네. 3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세금 내는 분들은 괜찮아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를 만약에 40만 원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네. 25만 원 하고요. 관리비를 50만 원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꼼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꼼수들이 이게 30만 원 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저렴한 것까지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런 꼼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임대차 3법의 이 두 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뜨거운 감자죠. 방금 전에도 우리 그 김만 소장께서 얘기했지만 이거를 뭘 어디를 손을 대야 되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며 저는
늦었다고 봐요. 지금 손대기에는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손대지 말고요. 우리 상생 임대인 제도 있잖아요. 네. 좋은 상생 임대인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리지 마. 안 올리면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줄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시켜줄게. 네. 2년 실거주 요건 빼줄게라고 하면 그걸 누가 올리겠냐고요. 저도 안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병행을 해서 좀 네. 자율에 임대인, 임차인 자율에 좀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임대사업자 제도 좀 활성화할 필요 있잖아요. 예. 10년 동안 의무 보유기간 8년, 10년 동안 안 올리면 이런 혜택을 줄게라고 하면 세입자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부러 계약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집주인이 알아서 안 올리거든요. 5%안 올려요. 그까지 5%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은요. 이 법은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고친다거나 수정하기 말하기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국토부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뭔가를 또 해야 될 텐데 네. 이쪽도 뭔가를 또 안 합니다. 그거는 결국 뭘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론이 개정을 원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면 무조건 추진을 할 텐데요. 반대 여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잘못 추진하게 되면 나 지금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또 바꿔버리게 되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민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네. 쉽게 건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충분히 논의를 하고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뜨거운 감자를 지금 건드리기가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국토부도 지금 그냥 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것 보는-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원래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네, 그 해왔던 정도 거를 좀 선까지. 보완하면 되니까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한번 쓴 세입자분들은 이제 속이 타시겠죠. 맞습니다. 2억 네네. 4억씩 올려야 되니까 어떤 좀 보완책이 그럼요. 나오기를 또 이분들은 바라고는 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도 하고요. 네. 5%밖에 못 올리는 걸 또 지금 원하시는 분의 세입자도 또 존재를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올려주거나 이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집을 사버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집을 사기에는 금리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선의 선택은 물론 좋은 해결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나오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사 가지 마시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2억 4억짜리 집이 7억까지 올랐다라면 3억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올려줍니까? 그러면 좀 협의를 해서 그냥 한 1억 정도 낮춰서 한 6억 정도 1억이나 2억만 올려줄게라고 협의를 한다면 집주인 또 이사 자주 나가면 집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30% 30% 정도 저렴하게 협의를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차라리 그냥 월세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전세담보대출. 그럼 2억을 올려주면은요. 대출금리 4% 받으면 얼마인가 한 66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50만 원 올려줄게라고 하면 집주인 또 오케이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한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권이나 국토부가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이게 그럼요. 정말로 이제 하반기 임대차 시장이 막 어떻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너 탓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슈가 되고 네.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이게 이슈되는 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